2025년 6월 1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1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부터 우리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첫 순서는 역시 가자지구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납치해서 가자지구로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뭐 200여 명이 넘었지만 일가족이 끌려간 경우가 있어요. 비바스 가족이라고 해서 엄마와 어린 두 아기들이 끌려가고, 물론 이제 아빠도 끌려갔지만 가자지구 안에서 분리돼서 아마 감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아버지는 그래도 다행히 가자지구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하고 어린 아기 둘이 풀려나지 못해서 남편하고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제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는데 엄마하고 두 아기가 결국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야말로 비극의 가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비바스 가족 아내와 두 아기를 죽였던 테러리스트 그 범인이 얼마 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사망했다라는 것만 들었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는 잘 몰랐는데 요번에 그 사망했던 테러범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발견된 그 테러범, 그 인간은 어떤 놈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조직의 무자헤딘 여단의 사령관인 아사드 아부 샤리아였습니다. 이 아부 샤리아는 10월 7일 잔혹한 학살의 주모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비바스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계 미국인 부부, 그리고 키부츠의 태국인 노동자도 납치한 후에 이제 살해를 했고요. 아직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납치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IDF랑 신베트가 가자지구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면서 이 아부 샤리아를 사살한 건데요. 같은 날 별도의 작전을 통해서 무자헤딘 같은 여단의 또 다른 고위 지도자인 마흐무드 카일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군에 따르면 이 마흐무드 카일도 10월 7일 이 니즈오르 침공에 가담을 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비바스 가족을 포로로 잡아두는 데에도 관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이번에 활동이 아주 좀 혁혁한데 너무 좀 열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병원에서 그 하마스 지휘부, 과거 지휘부 지도자였던 하마스의 지도자 아히야 시나루의 동생 모하메드 시나루를 또 공격을 했는데 모하메드 시나루의 시신도 이번에 발견됐다고요. 네, 이제 5월 13일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벙커버스터 무기로 가자 남북한 유니스 유럽병원을 공습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유럽병원 지하에 테러 터널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모하메드 신와르도 그 지하 터널에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IDF가 그 유럽병원 지하 테러 터널에서 그 시신을 발견해서 끌어냈고요. 그리고 신원을 조회를 했는데 모하메드 신와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해당 지하터널에서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테러리스트들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지금 이제 IDF가 신원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 라파 여단 사령관인 모하메드 샤바나의 시신과 그리고 무기, 그리고 정보 문서들도 이 해당 건물에서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저 시신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신화루가 죽었다라고는 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죽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시신을 반드시 확인해야 진짜 죽었구나, 그래 안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그 가자지구 공습에는 이번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부대가 있나 봐요. 하레디 부대가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부대가 따로 있나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정통 유대인들 이 모여서 만든 부대 들어가서 잘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최초로 가자지구에 진입을 한 이 초정통파 유대교 부대는 바로 하스 모네안 여단인데요.
이 하레디 예시바 학생들이 군복무 면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 가운데 하마스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참여한 이들이 바로 이 부대입니다. 근데 이 하스모네안 여단은 2025년 1월에 창설이 됐다고 하고요. 현재 약 50명의 신병과 1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이 됐는데 장기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통 유대교 부대이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별점은 바로 여단 입대 시에 특정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신병들이 엄격한 할라카, 즉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 방식을 이제 따르겠다 하는 그 관련 사항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극단적 정통 유대인들의 우려가 많다 보니까 여단의 모든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도 정통 유대교가 아닌 다른 부대들과의 교류는 최대한으로 이제 피해가면서 내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군대 가면 다 젊은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혈기로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정통 유대인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잘 섞일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분리해서 하는군요. 예. 근데 분리해서 하다 보면 또 전투를 막 총 쏘고 저쪽에서 하마스가 막 로켓 쏘고 그러는데 아차 기도할 시간이네. 그러면서 이거 총 내려놓고 막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아유 좀 걱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이 그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한테 여기 있지 말고 딴 데로 옮겨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쪽 말을 잘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 기도원 전차 작전의 일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전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IDF 아랍어 대변인인 아비차이 아드라이 중령 이분이 이제 특히 위험한 지역을 이제 전투 지역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가자시티에 있는 대피소로 이동해라 이렇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 이 권고를 하기보다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계적인 기후 환경 운동가예요. 그레타 툰베리 그 어렸을 때부터 뉴스에 계속 나와가지고 쭉 지켜보는데 표정은 그다지 이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는데 그 툰베리가 이번에는 가자지구의 인권 문제를 이제 부르짖으면서 조그만 배를 타고 아마 가자지구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툰베리가 떴다 그러면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카메라로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큰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자지구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이 그 가자지구 쪽으로 오는 툰베리가 탄 배를 납포해서 이 툰베리를 아마 감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하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레타 툰베리가 최근 가자지구로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근 활동가들과 함께 요트를 타고 이 가자지구 쪽으로 접근한 것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해군이 몇 차례 그 오는 중에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해군이 공해상에서 요트를 가로막고 전원을 납포한 것인데 이 상황을 두고선 툰베리와 그 일행들이 이스라엘 군들이 자신들을 납치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합법적 조치를 취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 실제로 인도주의자인가?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뭐 구호품을 전달하겠다고 가지고 온 그 양을 보면은 한 트럭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양인데 근데 또 다음 영상을 보면 이 가자지구 시위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티아고 아빌라가 알라우 아크바르,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슬람의 승리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논란이 많았던 프랑스 팔레스타인계 유럽의회 의원인 니마 하산도 이 요트 탑승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이 인도주의자라고 이렇게 가장을 하지만 사실 진짜 목적은 아마도 지하드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레타 툰베리를 향해서 이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분노 조절 수업에 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저도 이 배 타고 가는 화면을 봤는데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싣고 간다라는데 저 배에 뭘 얼마나 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저 배를 타고 가자지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이 왜냐면 해상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이 해상 봉쇄한 거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온 거예요. 붙잡힐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별로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난민들에게 구물자를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이제 말하는 거는 홍보성이다. 쇼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쇼! 임창정이가 불렀죠. 쇼!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툰베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또 뭐라 그랬다고? 분노 조절. 분노 조절 장애. 저 사람 툰베리예요? 아니요, 저 사람 아니죠. 툰베리 아니고. 예. 툰베리 사진 보면은 진짜로 그래요. 예. 아, 내 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자, 이번에는 이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관련 시설에 관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입수했다. 이스라엘의 핵 관련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입수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계획이나 그리고 또 핵시설 관련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는 건데, 또 공개를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관련 문서 또한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정보원인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언론 매체인 타스님에 따르면 이 해당 정보가 지난 5월 이란의 첩보 활동 혐의로 체포되었었던 2명의 이스라엘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집이 돼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란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 돈 주고 뭐 좀 빼내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넘어가는 이스라엘 간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밖에 있는 그 적들도 상대해야 되지만 내부에 있는 스파이들도 이스라엘이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핵 관련 국제 기구예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뭐랍니까? 이란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겁니까? 일단 이 IAEA 사무총장인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가 이 이란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이 기밀 문서가 이스라엘의 소레크 핵 연구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소레크가 IAEA가 조사하는 연구시설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근데 이 IAEA는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레크가 소래꼴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 이란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 시설에 대한 그런 문서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의 주장에도 이렇다 할 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핵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이제 어제 발표된 인터뷰에서는 현재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확신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란과의 회담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동에서 미군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보안 이유로 인해서 인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병력 이동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 장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이사회 회의가 비엔나에서 밤늦게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IAEA가 이란이 이렇게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선언하는 결정을 발표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러한 갈등이 만약에 발발할 경우에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13살 소년을 이스라엘 소년이에요. 이 소년을 포섭을 해서 뭔가 미션을 줬다고 그래요. 스파이 짓을 시킨 거죠. 이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년을 어떻게 포섭을 했다는 것이고 또 무슨 미션을 줬다는 거죠? 이 이란 요원으로부터의 이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임무를 이 소년이 수행을 했는데 텔아비브 지역의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래피티를 그리기도 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 여러 곳을 파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 사르 외무장관의 집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이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건네고 수백 세겔의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사실 소년이 건넨 그 사진은 직접 찍은 건 아니었다고 하고요.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진을 전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경찰에 따르면 이 해당 이란 요원이 이 아이에게 또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사진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거절을 했고 심지어 텔레그램에서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체포되었다 가택연금으로 풀려난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연락했던 사람이 이란 요원이라는 거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13살이 무서운 나이입니다. 예. 나는 13살 때 안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번 말고도 예전에도 또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례입니까? 이제 앞서 이란이 이스라엘 핵 관련 기밀 문서를 입수한 정황을 설명했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두 명의 이스라엘인 알모그 아티와스와 로이 미즈하리의 첩보 활동 사건도 사실 일전에 설명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4월 말에서 5월 이란을 대신해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지난 5월에도 16세 청소년이 이란을 대신해서 돈을 은닉하고 그리고 특정 장소를 촬영하고 선동적인 전단을 인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 그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이란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일반인에게 접근해서 돈으로 회유하면서 스파이로 영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별짓들을 다 하네요. 자, 이스라엘 군의 IDF의 아랍어로 발표하는 아랍어 대변인이 따로 있나 봐요. 아비차이 아드라이. 예. 아들 아이. 예. 이 양반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아랍어로 뭔가 중요한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예멘에 있는 항구 세 곳에서 대피령을 내린 것인데요. 이 IDF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가 SNS를 통해서 전한 이야기가 호데이다 항이랑 라스 이사 항 그리고 알살리프 항이 후티 정권의 테러 활동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해당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당부하는 그런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건 이제 곧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했던 항구 중에 호데이다 항구 어떤 것이길래 이스라엘 군이 공격하겠다는 겁니까? 그만큼 뭐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네, 이제 실제로 이 호데이다 항은 후티 반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항구인데요. 후티의 보급로이기도 하면서 군사 전략의 중심축이기도 한마디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이곳을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무려 11번째 공격을 가한 것인데 기존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날아가서 공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상을 통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해군 미사일 고속정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먼 거리에서 장거리 유도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이번에 기존처럼 뭐 전투기나 이런 드론 대신에 해군 함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가 해군 함정은 항상 이제 바다에 항시 대기 중이기 때문에 보다 은밀한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 특정 공격에는 이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공격을 개시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후티에게 이제 공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중 봉쇄 그리고 해상 봉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전투기가 빨리 날아가도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 후티 반군이 호데이다 이 항구까지 1,500km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항 활주로에서 출격해서 날아가도 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아예 그냥 호데이다 항구에서 얼마 떨어져 그래도 이제 뭐 한 100km 이상 되겠죠. 거기서 미사일 쏘면 훨씬 더 그냥 신속하게 쏘는 거니까. 야 미사일 날아온다 피해라 이럴 겨를 없이 그냥 우다다다다 맞는 겁니다. 좀 아주 세게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자 알카에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카에다가 국제적인 조직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예멘에도 이렇게 이 지부가 있는지 몰랐네요. 예멘 지부 지도자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뭔가 좀 위협적인 말을 했나 봐요. 뭐 위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이 예멘 알카에다 지부는 오랫동안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알려진 지부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내부 갈등과 그리고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약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알카에다에서는 가장 위험한 분파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해당 알카에다 지부를 이끄는 지도자인 사드 빈 아테프 알 아울라키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그 측근 자문위원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를 표적으로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유, 그래도 뭐 바쁘게 이 이스라엘 말 또 중동 말 쉽지 않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IDF의 아랍어 대변인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아미자의 아들아이. 아, 그러니까 잘 알고 하시네. 고생하셨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잘생긴 조효정 기자와 함께 또 뉴스 분석 이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뉴스의 이야기를 물고 뜯고 씹고 헤쳐보고 모아놓고 다시 또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안에 있는 하마스의 반대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했다. 이 뉴스가 지난 6월 5일자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보도가 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의 반대 세력이 있었다니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베두인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병대 이름이 아세르, 그 수장 이름이 아세르 아부 샤바비입니다. 샤바브 족속의 이제 대장 민병대인데 무장대원 병력이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현지에서 이제 뭐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범죄 단체, 조직 범죄 담당하는 사람이고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부 샤바드는 이제 베두인족 산하 이제 타라빈이라는 부족이에요. 그 최대 정파거든요. 그 안에서 주로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사막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 이제 그 하마스가 이제 가자 지구로 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그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다가, 현재는 지금 어떻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활용하고 있냐면 가자 주민에게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IDF와 GHF, 그 인도적 단체 있죠. 거기서 물자 배포를 공조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안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안전을 제공하고 있어서 IDF의 대리세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찬반이 심하긴 합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전략상 그 하마스의 반대 세력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왜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그 샤바브는 이제 시나이 반도와 라파 국경 오가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마약 밀반입, 범죄 집단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대리세력 이런 누구를 지원하고 이런 대리세력 계엄을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항상 실패했죠. 그래서 위험한 도박이라고 하고, 야권에서는 특히 이제 위험한 도박이고 네타냐후의 마지막 그 절박한 한 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82년도 레바논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전쟁 수뇌부는 참전을 주저하면서 그 레바논 내 기독교 종파의 메노나이트한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기 지원하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PTA 그 팔레스타인 수반 있지 않습니까? 피에로, 아라파트. 아라파트 전에 이제 PA 집권 현재 이제
PA 집권하는 그 파타당 있지 않습니까? 이 파타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선에서 이제 수반 선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바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타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정파를 키웠어요. 그 키운 그 정파 이름이 제마일 형제단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들이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 이 제마일 형제단이 만든 단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것마다 다 대리 세력이 실패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하마스 견제 효과를 조금 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해서 현지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론이 꽤 세요. 그런데다가 문제는 그 이 샤바브 샤바브. 이 양반이 이거는 그 민병대가 ISIS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이 아비 샤바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ISIS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대리 세력 지원의 딜레마가 이제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그 당사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3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지원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또 IS와 연계 의혹도 없다. 우리는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무기 지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게 하마스를 이제 싸우면서 그들한테 노획한 이제 AK 소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를 흔드는 것은 하마스의 선동 공작이다 하면서 조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따르면 관련 이제 그 샤바브의 그 민병대 조직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 군 당국의 지도 혹은 공조 아래 IS 격퇴 작전에 참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IS와의 연계 세력은 이제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악당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악의 선택인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시리아의 수반 줄라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알케이다 계열 ISIS 테러 세력인데 지금은 이제 알만이 있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국제 무대를. 트럼프하고 악수도 하고. 또 악수도 하니까 이게 차악 논쟁이라는 거죠. 물론 악당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활용 가치는 있다라는 게 이제 현지의 어떤 찬성 논자의 입장이고 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완전 제거하는데 이 아부샤바브의 도움도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아비샤바브가 힘을 모아서 하마스 완전 재건하는데 함께 소탕 작전하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로직인데요. 지금 이제 IDF의 그 작전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가자 지구를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이 바둑판처럼 쪼개서 옛날에는 치고 빠지고 미사일 공격만 하고 파괴하고 빠졌는데 지금은 점령이 목표입니다. 그 점령을 이제 하려면 이제 통제 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마스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여기다가 IED랑 부비 트랩을 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해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IDF의 그 전투 손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력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용하고 점령 속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런 파해법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장비가 좀 잘 안 먹혀요. 이 상황에서 뭐 D9 불도저로 밀어버리는데 이걸 또 파해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부비트랍 전술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하마스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령 속도가 늘어져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대테러 점령 전술의 취약점이 이게 본원적 리스크가 있어요. 인명 손실이 많이 난다는 거죠. IDF에. 그래서 이런 대리 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 세력을 활용함으로써 IDF와 하마스가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GHF의 그 안보 책임을 IDF가 총괄 관리하지만 사실상 민병대가 사실상 그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손장국부에 나오는 그 중국 서사에 나오는 그 EJ 전법을 쓴 거죠. 오랑캐를 통해서 또 다른 오랑캐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이 민병대를 통해서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이 효과가 뭐가 있냐면 IDF와 하마스 간의 그 버퍼존이 형성된다는 것, 전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 민병대를 통해서 어디에 부비 트래프가 있다라는 그 전장 정보로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죠. 전술적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전술적 장점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부작용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도 이스라엘 군이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리 세력으로 헤즈볼라를 지원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헤즈볼라가 몸집이 커지고 이제 배는 게 없어지니까 이번에 갈아타 버렸어요. 이란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란의 대리 세력이 돼서 오히려
예전에 이스라엘의 대리 세력을 하던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지금 이 하마스의 이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민병대 아부샤바브도 역시 헤즈볼라 같이 그렇게 변절되지 않으리라는 또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그 PLO 사례를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논지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PLO를 견제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키운 이유가 당시 전쟁 이스라엘 수뇌부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IDF가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헤즈볼라를 키워준 거죠. 그럼 실제로 PLO는 쫓겨났어요. 튀니지로 아라파트는 쫓겨났는데 그 권력 공백을 IDF가 메꿔야 되는데 헤즈볼라가 메꾼 거 그걸 방치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다라는 게 현지 전문가의 찬성론자들의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IDF가 안보 책임을 끝까지 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건 괜찮다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아라파트 PLO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 부연 설명드리자면 PLO를 쫓아낸 데 성공했어요. 튀니지로 도망갔으니까 아라파트가. 근데 이걸 누가 다시 불러들였냐? 클린턴 행정부가 불러들인 거예요. 오슬로 협정으로. 그래서 서한 지구에 다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의 실패지 전술의 실패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찬성론자들의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IDF가 가자를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안보 통제한다는 그 안보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전략적 목표 하에서는 부수적인 민병대를 써도 우리한테 사실상 이 계산된 리스크라고 좀 평가하는 겁니다. 찬성론자들, 네트냐후 내각은. 그 왜 그러냐면 베두인족 역시 이 민병대 역시 지난 10월 7일 학살 때 하마스랑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이제 이른바 이제 폐악질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지만은 이 부역한 전력이 있어요 하마스한테. 그런데 요번에 이들이 하마스를 손절하고 IDF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노마드 그 부족 정신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대해서 그냥 언제든지 말을 갈아타거든요. 근데 IDF의 강력한 안보 공약을 보고선 이제 IDF 배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쟤네들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게 판단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약간 귀순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하마스를 격퇴한 데는 유용한 도구다라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예전에 아프리카 튀니지로 쫓겨간 적이 있었군요. 그 튀니지로 쫓겨갔는데 그걸 또 빌 클린턴이 오슬로 협정 맺는다고 불러들인 그렇게 된 거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그 하마스 적대 세력 지원하는 거 이래저래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논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브레드 TV의 군사 전문 자문위원이죠. 미국의 존 스펜서 교수 이 양반은 이 베냐민 네타냐후의 이런 그 하마스 대리 세력, 하마스의 반대 세력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워스트저널에 칼럼을 기고했어요. 기명 칼럼이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네타냐후 영내 민병대 지원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제 아예 그냥 답을 내놨죠. 우리한테. 그래도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하마스의 경쟁 민병대를 지원해서 하마스의 독점적 무력 행사 지위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하마스를 해체할 수 있다. 1번. 두 번째는 하마스가 종종 쓰는 게 이제 인간 방패 전술인데 요 전술을 파야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IDF가 손해 보는 전술이었는데 인간 방패 전술을 파야할 수 있다가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 뭐냐면 하마스 해체하면서 군사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정치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도적 자원이나 이런 인도적 지원을 다 얘네들이 갈취해 가지고 한 그 테러 그 지하 터널에서 한 10년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을 지금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주민들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해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통치 체제로서 하마스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리세력을 통해서 이것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쟁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거는 찬성하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IDF의 목표는 가자지구가 완벽한 점령, 안보 통제, 그 다음에 하마스와 그 팔레스타인의 주민의 분리, 통치 체제의 해체에 이 전략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본인 역시 2008년에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제 전투 그 지휘관이었죠, 중대장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군에 대해서 이제 알카에다가 이제 도로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아이디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알카에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현지에 있는 로컬에 있는 깡패들, 조폭들, 부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알카에다를 선면한 그 차단한 그 전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먹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비대칭 전장에서는
대리색 활용은 효과 높은 전술적 도구다라고 결론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래저래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도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선택과 정책 믿습니다.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 100%죠, 이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 이란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다가 이란에 있는 모든 핵과 관련된 시설은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지난 6월 9일에 말하기를 이란에 있는 핵시설, 신고된 핵시설 말고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건물에서 핵과 관련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부분 이제 비인가 핵시설에 관한 문제는 모사드가 이미 밝혀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IAEA,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준 거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 우려는 사실에 가까운 팩트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준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핵무기 이 지금 단계가 어떠냐? IAEA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FDD 연구소가 이 IAEA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냐? 이란은 5개월 안에 총 21개의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1개의 그 핵무기 연료로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우려는 이제 현실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이란하고 그 핵 협상 좀 5차까지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은 12일 날 6월 12일 날 열릴 것이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딴 얘기를 해요. 아니다. 15일 날 열릴 것이다.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른다는 것은 지금 뭔가 그 협상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삐그덕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군사적 공습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좀 협상은 좀 어두워 보여요. 전망은. 왜냐하면 이제 이란은 전홍축 우라늄 생산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홍축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죠? 이제 뭐 시청자들이 이제 게싱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군사적 옵션이죠. 이제 군사적 옵션을 점점 강조하고 있고 협상이 여의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요즘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그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관세 문제도 그렇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도 또 지금 또 화해했나 봐요. 예. 뭐 한때로 막 치고받고 하더니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금방 종전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나같이 모두 다 그 트럼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LA에서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그 LA에서 일어나는 그 이 시위의 배경에는 지난 5월 21일이죠. 워싱턴 DC에서 살해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우리가 그때 막 메시아닉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살해됐던 두 남녀를 죽인 그 범인이 이번에 그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난 그 배경에 이 범인이 가입된 단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문제의 가입 정당이 바로 이제 PSL 사회주의 해방 정당이죠. 그 암살자가 속해 있던 그 좌파 단체인데 사회주의 해방 정당 PSL인데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요번에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동이 이제 이걸 휴스턴 텍사스에서 LA 폭동을 재현하는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이어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PSL 정당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밑에 빨간색이죠. 저게 PSL 정당의 로고가 들어요. 저게 이제 휴스턴에서도 총궐기 하자. 이 플랜핏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좌 사회주의 정당 계열 중국의 작업을 받는 게 지금 총궐기 하고 있고
현재 이제 LA 폭동 배후에는 불체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한 이른바 서비스 업종 노조들,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 포함된 노조 최대 노조 단체가 SEIU라는 노조 단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같이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좌파 단체들이 총 연결됐는데 여러 가지 노조 단체뿐만 아니라 BLM 백인 혐오 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티파 단체, 이건 무정부 이제 무장투쟁 도시게릴라 조직입니다. 들어가 있고, 친환경 단체, 아까 그 그레타 그 툰드라 그런 이제 친환경 맹신론자들, 이런 사교 집단들도 들어가 있고, 반시장주의, 뭐 극렬 페미니스트 등이 모든 극좌 세력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 LA 폭동에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이제 USAID를 없애면서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친이민 불체자 단체들은 대부분 바이든 노동부와 DHS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시위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이 불체자를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인구 통계로 유권자 베이스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은 불체자까지 포함을 시켜가서 하면은 이제 지역구를 갖다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앉아서 20석에서 40석 정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 LA 폭도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히 이민 정책도 이민 정책이지만 반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전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반기를 든 민병대에 안 이제 사회 폭력 제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다양한 극좌 세력을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그 본드처럼 연결하는 핵심 조직,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팔레스타인 정파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저쪽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크 지형도가 있어요. 이렇게. 저것도 저게 이번에 이제 폭동에 들어간 사진이고,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사회 이제 극좌 단체입니다. 여기 뭐 백인 우월주의부터 백인 뭐 반혐오 정책, 반페미, LGBTQ 모든 좌파 단체를 다 하나로 연결하는 저 중앙에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단체가 모든 걸 하나 엮고 있는데, 그 워크 극좌파 PC좌파의 지형도는 이렇습니다. PC좌파의 먹이사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소수자들이 이제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백인에 대항해서 흑인들이 특권층이어서 대학교 하버드도 뭐 점수가 안 돼도 들어가고 취업도 되고 이런 게 있다면, 최근에 들어서 이게 특권자 소수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페미니 단체, LGBTQ 단체, 반 백인 단체, 반 유대 단체인데 여기서 가장 높은 먹이사슬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단체입니다. 그럼 왜 팔레스타인 단체가 특권층이냐?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들 표현으로 학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IDF한테 지금 두드러 맞고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받는 족속이다 해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장 우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LA 폭동에도 반이민 정책이지만 거기에 중심에는 또 친팔레스타인 단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의식 배틀을 하는 거예요. 국자파 단체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좀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LGBTQ 트랜스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지금의 최고 먹이사슬의 최고봉 에이펙스 프레데터는 누구냐?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가장 최강이고 팔레스타인 중앙에서 이거 모든 걸 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 사건도 표피적으로는 반이민이지만 팔레스타인이 개입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왜 반이스라엘 시위 벌일 때 친팔레스타인 구호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고, 결국은 이 미국 대사관 직원을 살해했던 범인 그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가입됐던 그 조직이 PSL, 사회주의 해방 정당. 여기는 또 팔레스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난제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느 하나가 또 제대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트럼프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란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란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란을 공습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핵심인데, 왜 그런가 하니, 요 지금 불체자 문제는 이거는 솔직히 좀 장기 내전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뭐 4,000명의 병력을 좀 투입하고 해병대도 투입하고 했지만은 이게 또 그 하급심 법원에서 또 뭐 가처분 쟁의가 걸려 있어요. 그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기적으로 이걸 이겨내기 힘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사실상 적대 세력인 북중러 이란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바로 이란이라는 거예요. 북중러 이란 중에서.
그래 뭐 지금 러우 전쟁도 그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장기 과제니까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거고 가장 단기간에 그러니까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그 당시의 패착은 뭐냐면 그때도 BLMC가 막 그 시애틀 이런 데서 막 난동을 폈어요. 연방 건물 불태우고 막 거의 뭐 소요 사태 해방구가 됐는데 그때도 그 혼란만 가중되고 그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유권자들이나 그 일반 유권자들이 트럼프 피로증 그 트럼프 피티기에 빠져가지고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위기 때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지도를 뭘로 돌파했냐? 빈라덴 암살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 때 그 재선에 성공을 했죠 오바마는. 근데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책의 난맥상 어젠다 띄워놓은 거 많은데 지금 해소되는 게 없어요. 이 트럼프 이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이민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좀 오래 걸리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먹으면 트럼프는 곧바로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 미국 국민들의 한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이란 핵 공습 57%, 공화당 지지자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가장 손쉬운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폭격하면은 효과도 빨라요. 뭐 지상군 투입할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이나 주변국이 알아서 해결하고 미국이 해야 될 거는 이란의 반격에 대비해서 아이언돔이나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방어책만 갖춰주면 끝나요. 공격은 이스라엘한테 맡겨도 되고. 그러니까 가장 솔루션이 편하고 당장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LA 폭동의 어떤 그 최고봉 여러 좌파 단체를 하나로 엮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죠. 그럼 팔레스타인의 본가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을 작사를 내야 이게 뭘 중동도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지만 그 왜곡된 미국 국내 정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작사를 내면서. 왜냐면 이란이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이슈랑 국내 이슈와 국제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 핵심 테마가 이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고 정책적인 승리도 빨리 쟁취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서 물론 이제 그 불체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이 기세로 이제 앞으로 있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랑 맞떨어진다는 거죠. 이미 이제 협상은 이제 거의 실패 단계다라고 현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조만간 이란이 이 핵무기 완성이 뭐 한 40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기가 곧 다가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에 해야죠, 하려면은. 예, 그 내년에 중간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트럼프도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기상군 투입하지 않고 공습으로만 해결하는 딱 외교 천재 트럼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일단 두들겨 보신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고 우리가 또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할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눈을 집중해서 좀 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